지금 미국 대법원 앞에 220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거 알아요? 트럼프가 밀어붙인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 나는 순간 미국 정부가 그동안 걷어간 돈을 그대로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나면 끝나겠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트럼프는 판결 결과랑 상관없이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플랜 B를 이미 작동시켜놨어요. 즉, 판결이 뭐가 나오든 관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한 채로 시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려는지, 그리고 우리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요. 사실 딱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대법원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원래 1월 9일에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14일이라고 했어요. 또 안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판결이 안 나오는 동안에도 관세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업들은 매일매일 비용이 쌓여가는데 투자는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트럼프가 이미 꺼내든 보험카드예요.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수단을 이미 작동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플랜 B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톱니바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 돈이 지금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어요. 주식 팔고, 국채 사고, 금 사재기 하는 거죠.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삐걱거리면 나머지 둘도 연쇄적으로 요동치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하루만 늦어져도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 결정을 미뤄요. 공장 지을지 말지, 직원 뽑을지 말지 모두 보류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할 건 트럼프가 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법을 근거로 이 관세를 때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이해해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들고 나온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 사실 논리는 엄청 단순해요. 미국과 무역할 때 적자가 나는 나라한테 그 적자만큼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이 미국한테 100원어치 팔았는데 미국은 한국한테 50원어치밖에 못 팔았다? 그럼 그 50원 손해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간단한 계산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조치를 트럼프가 의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해버렸거든요. 미국 헌법상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특별한 법 하나를 들이댔어요. 바로 국제긴급경제관한법, 영어로 IEEPA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은 원래 전쟁이나 테러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북한이 핵 써려고 할 때 적국 자산을 얼리거나 금융거래를 끊는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무역 적자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거기다 마약 유입 문제까지 엮어서 지금 미국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내가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법 취지를 비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터진 거고요. 미국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 거예요. 대통령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의회 허락도 없이 관세를 매긴 거죠.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집에서 용돈 얼마 줄지는 부모님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규칙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지금 비상사태다. 네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면서 혼자 용돈을 확 깎아버린 거예요. 엄마한테도 안 물어보고요. 이러면 당연히 아빠, 그건 규칙 위반 아니에요? 라고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딱 이거예요. 실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니까 원가가 확 오른 거죠. 거기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12개 주 정부까지 합세했어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1심 법원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판사가 이건 대통령 권한 바뀌다라고 판결했거든요. 2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트럼프 측이 이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난 거예요. 대법원은 미국 사법부의 최종 보스잖아요. 여기서 내리는 판결이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판결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법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이 만약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는 순간 미국 정부는 그동안 걷어들인 관세를 전부 돌려줘야 해요. 얼마냐고요? 대충 계산해도 1,500억 달러예요. 하나로 환산하면 220조 원이 넘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문제는 미국 정부 금고에 당장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채를 찍어내야 해요. 엄청난 양의 국채를 시장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채가 갑자기 대량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요. 이건 경제학 기본 원리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기업들은 대출 받아서 공장 짓고 사업 확장하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르면 집 사려던 사람들이 관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더 직격탄을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게다가 지금처럼 판결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문제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세가 붙을지 말지, 환급을 받을지 말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공장 신축 계획도 보류하고 직원 채용도 미루고 모두가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예요. 처음엔 1월 9일에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엔 14일이라고 했어요. 또 안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판결이 안 나오는 동안에도 관세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수입 기업들은 매일매일 추가 비용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투자는 멈췄고 돈은 계속 나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미루는 건 전례가 있어요. 1952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비슷한 일을 벌였거든요. 당시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철강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했어요. 트루먼은 전쟁 중인데 철강 생산이 멈추면 안 된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철강 공장을 정부가 직접 점유하려고 했어요. 의회 허락도 안 받고요. 그랬더니 철강 회사들이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대법원이 트루먼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비상사태라고 해도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게 판결 요지였죠. 이게 바로 유명한 영스타운 판결이에요. 지금 트럼프 상황이랑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회 권한을 넘봤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영스타운 때는 공장 점유 문제였지 돈이 직접적으로 오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2020조 원이라는 실제 현금이 걸려 있어요. 환급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도 함부로 판결하기 어려운 거죠.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을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플랜 B를 꺼내 들었거든요.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카드죠. 이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IEEPA 하도는 완전히 별개예요.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해도 232조로 때린 관세는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입하가 막혀도 232조는 살아있으니까요. 실제로 트럼프는 1월 14일에 이 카드를 꺼냈어요.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것도 232조를 근거로요. 이게 무슨 의미냐? 상호 관세 재판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트럼프는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법원 판결 나오면 관세 문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놨어요. 그것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232조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썼던 카드예요. 당시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길 때 이 조항을 활용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막지는 못했어요. 국가 안보라는 게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서요. 반도체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트럼프 논리는 이래요. AI, 국방, 첨단 기술 모두 반도체가 핵심이다. 반도체 공급망을 외국에 의존하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그러니 이건 안보 문제다. 억지 같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반도체 관세는 기존 관세하고 좀 달라요. 모든 반도체에 무조건 25%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부예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칩은 빼주고 아닌 건 때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이는 칩,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칩, 이런 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반대로 미국을 단순히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칩들, 이른바 환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25%를 매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트럼프는 공급망을 단순히 끊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든 칩을 미국 기업한테 팔면 관세 안 매겨요. 근데 대만에서 만든 칩을 미국 거쳐서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25% 관세 폭탄 맞는 거예요. 이건 기업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국 안에 투자해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안 그러면 비용을 물리겠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한테는 관세를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져요. 미국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세를 감수하거나.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공급망 재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반도체랑 달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히토류, 리튬, 코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데 필수인 원자재들요. 여기에는 관세를 바로 안 때렸어요. 대신 협상 카드로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광물 가공의 70, 8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여기에 관세를 확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들이 당장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어요. 테슬라는 배터리 못 만들고 애플은 아이폰 생산 멈춰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 폭탄을 맞는 건 결국 미국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동맹국들이랑 협정을 맺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장기 전략을 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랑 손잡고 우리끼리 광물 공급망을 만들자는 거죠. 중국 빼고요. 이걸 공급망 블록화라고 불러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패거리를 만들어서 압박하는 게 더 강력하잖아요. 딱 그 논리예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을 묶어서 거대한 공급망 블록을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예요. 관세보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치명적이에요. 당장 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거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을 잃는 거예요. 트럼프는 단기 타격보다 장기 구도 변화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1월 14일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냈어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움직임이 확 나타난 거예요. 주식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반대로 국채랑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우르르 몰렸어요. 전형적인 불안 장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금 가격이 오른 건 당연한데 구리 가격도 같이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구리는 산업용 금속이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 오르는 게 정상인데 왜 지금 오르는 걸까요? 시장이 읽고 있는 신호는 이거예요.
관세 때문에 공급망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구리는 전선, 건설, 전기체 같은 데 다 들어가거든요. 관세가 붙으면 구리 수입 비용이 오르고 그게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돼요. 시장은 이미 그걸 예상하고 구리를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1월 14일은 악재가 겹쳤어요. 대법원 판결은 또 안 나왔고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어요. 거기다 미국 은행들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니까 투자자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일단 빼자, 안전한 대로 피하자. 이게 시장 심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거든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누적될 거예요. 시장은 이미 그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돼요. 시나리오 A, 트럼프 완승이에요.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환급 문제도 없어져요. 시나리오 B는 정반대예요. 대법원이 전면 무효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220조 원 환급 폭탄이 터지고 국채 발행 러시가 시작되겠죠. 시나리오 C는 절충형이에요. 대법원이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위법이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보 관련 품목은 관세를 인정하되 단순 무역 적자 해소 목적은 안 된다는 식으로요. 월가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 C가 나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요. 법리도 살리고 경제 충격도 최소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 D,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경우예요. 대법원이 상호 관세는 막는데 트럼프가 2, 3위조로 품목별 관세를 난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반도체, 내일은 자동차, 모레는 철강 이런 식으로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챙겨야 할 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판결 날짜가 언제인지, 예외 조건이 뭔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악재 속에 숨겨진 예외 조항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하면 그 기업 주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위기 속 기회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과거처럼 자유롭게 무역하며 모두가 성장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과 밖에서 관세를 맞아야 하는 기업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누가 이 요새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해요. 이 혼란의 파도 속에서 자산을 지키려면 변화하는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이에요.